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가 오늘 이게 프라이버시, 우리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프라이버시하고 요즘에 이제 많이 하는 게 개인정보 보호죠, 그죠? 예, 그래서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그래서 PIP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개인정보 보호하고가 요즘에 많이 얘기를 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이것을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인권 차원에서 우리가 이것은 보호해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어그리먼트는 다 이루어져 있는데 오늘날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의 기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방과 공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 정보를 갖다가 공유함으로써 그것을 이용해서 다중을 위한 어떤 서비스도 개발하고 상품도 개발할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 그죠? 제가 저기 뭐 우리 항상 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뭐 구글이나 그런 데서 그 여행 가는 스케줄 가서 검색하면 즉시 그냥 뭐 다음번부터 이렇게 보면 계속해서 요즘에 제가 런던 검색을 했더니 요새 그냥 런던에 대해서 호텔 정보가 계속 날라오더라고. 예? 그 날짜까지 검색한 날짜에 맞춰가지고 뭐 항공 정보라든지 호텔 정보가 계속 요즘에 오고 있어요. 그냥 완전히 맞춤형 정보죠. 그게 한편으로는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실 사람에 따라 다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갖다가 사실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려워요.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수업을 하면서 뭐 리즈너블이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substantial, reasonable. 굉장히 추상적이고 사실 우리 이과적 시각에서 보면 비합리적인 단어들인데 그거밖에 사실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거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지식도 보통 이제 일반적인 지식 외에 뭐 우리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뭐 암묵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보안 쪽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러한 암묵적인 지식과 그런 경험 이걸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얘기한 것처럼 우리 보안 특성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게 스페셜리스트로서 경쟁력만 있으면 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오늘 이제 우선 그래서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이 프라이버시를 먼저 이제 해보고요. 다음에 이제 이 PIP 하려고 그래요. 이 프라이버시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처음 출발점 됐던 거는 이게 1890년에 지난번에 얘기한 거죠. 워렌하고 이 브랜다이스, 그죠? 브랜다이스, 이 브랜다이스 대학 만든 그 브랜다이스요. 그래서 워렌과 브랜다이스가 우리가 프라이버시라는 것을 처음 정의하기를 갖다가 우리가 right, 그죠? to be let alone. 이렇게 정의를 시작했어요. 아주 소박한 정의죠, 그죠? right to be let alone.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홀로 있을 수 있는 권리. 물론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렇지만 아무 때나 이 권리가 이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자기가 그것을 기대해도 좋을 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지난번에 이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reasonable expectation, 그죠? 예?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이런 얘기를 했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우리가 이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본권은 아니에요. 절대적인 기본권. 왜냐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하고 어떤 여러 가지를 공유하고 함께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지만 혼자 있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언제 우리가 프라이버시를 갖다가 국가가 기본 인권이기 때문에 기본 인권은 국가가 보호해줘야 되죠. 국가의 책무잖아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 다음에 안전, 기본권 이걸 갖다가 보호해주는 것이 국가의 기본 책무죠, 그죠? 대신 이제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서 그만큼 이제 우리가 4대 의무처럼 뭐 세금, 뭐 징병, 뭐 여러 가지 의무도 있고 그 의무와 권리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국가가 언제 지켜주냐? 그 순간에 자기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것이 사회 통념적으로 봤을 때 리즈너블 해야 된다 이거죠. 리즈너블. 이 단어가 이 리즈너블이라는 얘기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환경이 바뀌면 해석도 다르게 한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시네마 천국 얘기했는데 시네마 천국 보면 이게 1940년대 후반 그러니까 2차 대전 끝나고 직후에 그 토토라는 꼬마가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데 그 신부님이 영화 검열하는데 주로 그때 뭐 보면 영화들이 주로 미국 영화들이 많이 오니까 헐리우드 영화 나오니까 뭐 키스 장면 같은 거는 다반사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 당시 이태리 그 시각으로 보면 보수적 카톨릭 사회니까 남자 여자가 진한 포옹을 한다거나 키스를 하면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거니 무조건 다 잘라버리거든. 다 잘라버리거든. 지금은 전혀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환경이 바뀌면 어떻게 보면 해석을 새로 하니까 우리가 그 마찬가지로 이게 프라이버시를 본인이 기대하고 있어야 되고 그게 통념적으로 리즈너블 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리즈너블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바뀌는데 그래서 처음 나온 것이 1890년에 워렌과 브랜다이스가 할 때 이때는 뭐냐면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받지 않고 홀로 있을 수 있는 권리, 즉 자기가 혼자 있고 싶어가지고 혼자 있고 싶어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커튼도 치고 이랬으면 다른 그 권리는 보장돼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만약에 그 권리를 침해하려고 하면 강제적으로 침해하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합당한 뭐 프로세스가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기본권에 대해서 어멘드먼트 보면 퍼스트 어멘드먼트에 보면 뭐가 있냐면 압수수색을 할 때는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게 그거예요. 우리가 가택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 신체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프라버블 코즈가 있어가지고 상당한 사유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판사가 영장을 발부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영장을 집행하는 프로세스를 거칠 때만 어떤 프라이버시권을 갖다가 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당히 밸런스를 맞췄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그래서 이제 1890년에는 사실 그 당시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집이 방도 뭐 많지 않고 많은 경우에 공유하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인 이 정도로 아주 소박한 권리 있잖아요. 소박한 권리. 이게 이제 요구가 됐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당시 여러 가지 기술적 환경이나 사회적 환경이 산업혁명이 폭발적으로 산업혁명에 의해서 공업이 폭발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사람들의 생활이 윤택해지면서 그리고 지난 얘기했지만 자동차라든지 사진기라든지 뭐 다양한 어떤 과학기술 발명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전에 하고 달리 어떻게 보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에 의한 어떤 사람의 프라이버시 침해 뭐 이런 것들도 심해지고 그러니까 이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개념이 이제 생겨났던 거죠. 그래서 뭐 이것이 이제 크게 되지는 않아요. 이거 크게 발전되지는 않고 그리고 이제 다만 프라이버시권이라고 하는 것이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나인스 어멘드먼트에 의하면 여기에 열거되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기본권이 무시되거나 경시되지는 않는다는 그 주장이 이제 서서히 받아들여져가지고 쭉 그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1928년에 보면요. 28년에 보면 큰 사건이 나는데 이 옴스테드 버셔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해가지고 이 사건이 하나 일어나요. 이게 1928년에 옴스테드 버셔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는 이제 형사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 사건은 뭐냐면 이제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밀주업자예요. 우리 이렇게 보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마 잘 모를 거야. 근데 뭐 전에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 있었죠. 가을의 전설이라는 영화 이렇게 보면 거기 이제 그런 것도 그렇고 많은 이제 미국 영화들 보면요. 1920년대, 30년대를 다루면요. 알카포네라든지 그런 갱단들이 많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당시 주로 돈을 버는 수단은 밀주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요. 1917년에 프로히비션 그래가지고요. 이게 금지란 뜻이죠. 그죠? 프로히비션. 금지란 뜻인데 이게 금주법이에요. 금주법. 이게
아주 좀 극단적인 법이죠.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그때 어떻게 돼가지고 요즘에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뭐 말도 많은데 갑자기 어떻게 해서 저 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든 종류의 알코올을 금지하는 거예요. 아랍처럼.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뭐 술을 마신다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와인도 그렇지만 사람들이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인데 이걸 갖다가 일률적으로 기독교 정신에 반한다 해가지고 금지해버리니까 결국 지하경제를 스며들어가지고 술 한 잔에 뭐 제조 원가는 뭐 그 당시 보면 10센트도 안 되는데 이걸 한 잔에 뭐 1달러씩 판다든지 그래서 이 밀주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죠. 알카포네도 그런 사람이지.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것이 결국 이제 몰래 팔아야 되니까 뭐 캐나다나 멕시코 쪽에서 밀주업자들이 이걸 만들어 가지고요. 결국은 이제 판매업자하고 뭐 이 통신을 해가지고 결국 으쓱한 데서 만나가지고 돈하고 이걸 갖다가 딱 교환하고 헤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죠?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통신수단이 주로 뭘 썼냐면 텔레그раф 전신을 쓰든가 아니면 이 전화를 이용해서 했어요. 근데 이제 텔레그ра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진작 이것을 갖다가 도청하는 것이 많이 발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텔레그раф으로 하니까 결국은 경찰들이 그걸 갖다가 그것을 와이어 태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텔레그раф을 갖다가 암호화시켜 가지고서는 결국은 텔레그ра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바로 1910년대 후반에 벌써 이 암호 해독 팀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미국 이걸 갖다가 담당했던 것이 미국의 이제 DOC 아니면 백악관에 그 경호대 있잖아요. 시크릿 서비스. 거기 SS. 거기서 이것을 갖다가 이제 담당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얘네들이 자꾸 암호를 해가지고 통신을 하니까 이 암호를 갖다 해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법도 발전하고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보보호 개론이나 아니면 우리 정보보호 이론에서 암호 배울 때 맨 처음 배우는 기초적인 암호들 있잖아요. 치안 암호나 뭐 등등 이런 게 그때 벌써 다 나오고 이것을 해독하는 방법도 다 나오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전화를 이용해 가지고서는 이제 밀주업자들하고 거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에서 제보를 받고 저 사람의 전화를 갖다 태핑을 한 거예요. 전화 태핑은 쉽지. 요즘은 뭐 어떻게 보면 협조만해서 더 쉬운 게 아파트 전화 단자에다가 다 연결해서 하는데 이 경우에 이제 옛날에는 전화선들이 전봇대처럼 이렇게 쭉 들어가니까 거기 집에 들어가는 거기다가 이제 태핑 할 수 있는 디바이스를 갖다 달아가지고 이게 하면서 언제 어디서 만나서 뭐 하자 이런 걸 갖다가 보통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 옴세드 사건은 왜 이렇게 표면화가 됐냐면 그전에는 이게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러면 경찰이 이걸 듣고서요 현장을 덮치는 거예요. 현장을 덮치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저거 어떻게 알았지? 하지만 우리 뭐 제보 받았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다 넘어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옴세드 사건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혹시 그거 하니까 이제 녹음을 하잖아요, 그죠? 에디슨이 녹음기도 또 다 만들어줬잖아, 발명해줬잖아. 그러니까 이 녹음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현장을 덮쳤는데 어떤 사유인지 현장에서 덮쳐가지고서는 물증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렇게 이제 이러면 현행범이 아니잖아. 현행범이 아니니까 그냥 다음을 노리고 이제 미뤄졌거든요. 근데 이때는요, 검찰에서 무리하게 옴세드를 갖다가 이 통화한 기록 있잖아요. 녹음 내역 갖고 이 사람을 기소한 거예요. 녹음 내역 갖고 기소한 거야. 그 녹음 내역 보면 사실 이번에는 했지만 그동안에 계속 거래를 했었다는 걸 암시하는 얘기도 있고 다 있으니까 대화 내용이 이걸 갖고 이 사람을 기소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물증이 없다. 증거라고는 지금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밖에 없잖아요.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밖에 없는데 일단 미국에서는 우리 지금 다 알려진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 있잖아요. 증거를 갖다가 위법하게 수집하면 이것은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이 형사사건에서 기본 원칙이죠, 지금. 그렇지만 이 원칙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고 이게 1914년 있잖아요. 1914년. 1914년에 이게 윅스 v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해가지고요. 이 형사사건이라고 그랬죠. 이게 미국 대법원 판결에서 이게 이제 익스크루저너리 룰 해가지고요. 이게 확립이 된 거예요. 확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14년 윅스 v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판결에 의해서 연방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뭘 결정했냐면 적법 절차를 위반하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형사사건에서 증거로서 어드미서블하지 않다. 인정되지 않는다. 인어드미서블하다는 걸 딱 확실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판례가 있으니까 여기 이제 옴스테드 v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판결에서 이 사람의 이제 그 변호인단 있잖아요. 변호인단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이거는 증거로서 인정이 돼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거죠. 그럼 뭐가 위법하냐? 도청을 했다는 거죠. 도청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청을 영장 없이 도청을 함으로써 수집됐기 때문에 우리가 펄스 어메인드먼트에 의해서는 그죠? 압수수색을 할 때는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걸 갖다가 벗어났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기 때문에 영장 증거로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야 되겠고, 이쪽에서는 경찰이나 이 검찰 이쪽에서는 뭐냐면 이것이 젠틀맨십에 어긋나는 건 인정한다. 네? 남의 말을 엿들었으니까. 그렇지만 이것은 젠틀맨십에는 어긋나지만 위법한 것은 아니다. 왜? 거기 봐라. 신체를 갖다가 압수수색하거나 신체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거나 아니면 가택에 대해서 압수수색하거나 그랬는데 이거는 집에 안 들어갔다. 집에 안 들어갔다. 이 보면 집으로 들어가고 있는 전화선을 갖다가 도청한 거죠. 그죠? 전화선에 대해서 태핑한 거지 집에는 안 들어가지 않느냐. 집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이것은 위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에 적용돼서는 안 된다. 아주 좁게 해석한 거죠. 그죠? 아주 좁게 해석한 거예요. 지금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돼 있지만 그때는요. 이 주장이 받아들여져 가지고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요. 우리 카스라 테프트 얘기하고 하는데 근데 그 당시 어쨌든 대법원에서요. 대법원장이 아주 보수적인 분이에요. 대법원장이 보수적인데 그래가지고요. 그분이 결국은 5대4 판결로 해가지고요. 5대4 판결로 해가지고 옴스테드가 패소하고 이 사람 유죄가 확정됐었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근데 이제 그때 소수 의견을 냈던 그걸 이끌었던 대법관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워렌 브랜다이스 있죠. 이 사람이 그 당시 이제 대법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거기서 명언을 남긴 거죠. 뭐냐면 환경이 바뀌면 해석도 새로 해야 된다. 우리가 이게 지금 보면 1791년에 어멘드먼트를 쭉 했잖아요. 그죠? 어멘드먼트에 보면 퍼스트 어멘드먼트에 의하면 가택을 압수수색할 때는 반드시 영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거죠. 그러면 1791년으로 가면 그 당시에는 사실 집으로 가서요. 남의 말을 엿들으려고 할 때는 사실은 집에 몰래 들어가든가 아니면 집 안으로 이렇게 담을 넘어가지고요. 집 가서 창문 옆에 살짝 귀를 대고 듣는 수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때는 커뮤니케이션 수단이 다른 게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의 기술 환경이 발전돼가지고 지금에 있어서는 우리가 리모트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됐다. 우리가 텔레그래프도 생겼고 그 다음에 텔레폰도 생겼고 이렇게 됐다 이거죠. 그러면 그 당시 법 제정 정신을 생각한다고 하면 우리가 해석을 갖다가 지금 환경이 바뀌면 해석도 달려야 되니까 지금에 있어서는 그때 법 제정 정신 생각한다면
이거는 집에 설사 침입을 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이것이 들어가는 전화선을 갖다가 태핑한 것에 대해서는 퍼스트 어멘드먼트를 위반한 걸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뒷받침하는 그 얘기로서 뭐냐면 이게 1791년에 이거 이제 어멘드먼트를 만드는데요. 이거 할 때 같이 만든 법 중에 우리가 트레스패스로가 있거든요. 응? 트레스패스로. 이게 이제 트레스패스로.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가택 침입과 관련된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 당시에는 이런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가택 침입 금지죄를 만들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택 침입 금지죄를 만들었으니까 결국은 그거에 의해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한 수단으로 했던 거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안 받아들여졌어요. 그래 안 받아들여지니까 뭐 미국에서 난리가 났지. 왜냐면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요. 아 이게 진짜 경찰이 그동안 풍문으로만 나돌던 우리가 와이어 태핑을 하는구나. 이게 이제 밝혀진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뭐 통신법을 갖다가요, 커뮤니케이션 액트를 개정해가지고서는 이제 도청을 갖다가 금지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고 뭐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법이 만들어졌지만 실질은 그게 뭐 잘 안 됐었어요. 예, 잘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이것 관련해 논란은 있고, 근데 워낙 이제 논란이 심하니까 경찰도 이러한 그 도청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지만 은밀하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침해 요소를 갖다가 최소화시키면서 계속 했죠.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그 책을 보면 259페이지에 그 두 번째 패러그래프 보면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네. 거기 보면 그리스월드 vs 코네티컷 사건이 있죠. 그죠? 네, 그리스월드. 1965년에 이게 그리스월드 사건이, 네, 그리스월드 사건이 나요. 응? 알이 없네. 네, 그리스월드 vs 코네티컷. 이 그리스월드 vs 코네티컷 사건은요, 이게 이제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건인데, 여기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지금은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죠? 1914년, 뭐 한 100년 전이거든요? 100년 전이거든요? 우리가 지금 요즘에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2003년에요. 2003년에 그 여성 인권과 관련된 그 인권주의자들이 굉장히 큰 성대한 기념식을 가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1973년에 있잖아요. 1973년에 이게 로이 v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 판결을 통해 가지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어벌션, 낙태 있잖아요. 낙태가 그 전까지는 금지됐었어요. 그런데 로이 v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낙태는 사정에 따라서는 허용될 수도 있다. 이것이 확정된 그런 대부분 판결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몇십 년 안 됐고, 우리가 여성들에 대해서 사실은 뭐 지금 참정권,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렇지만 아시는 것처럼 1920년 돼서야 결국은 여성에 대해서도 투표권 있잖아요. 이게 주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웃기죠. 왜냐면 링컨 대통령에 의해서 노예 해방이 이루어져가지고 흑인들에 대해서도 벌써 이제 1860년대에 이미 흑인들에 대해서도 투표권이 주어졌는데 여성에 대한 투표권은 1920년 들어서 됐거든. 그런데 이제 여기 이때보다 몇 년 전인 196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코네티컷주는 미국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주죠. 이게 우리 저기 보면 뉴욕이 있고 그 위에 코네티컷 있고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 있고 그래가지고 동부 뉴 잉글랜드 있잖아요. 여기 이제 청교도 쪽 정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그쪽이니까 좀 보수적이에요. 근데 여기서 어떤 게 있었냐면 낙태는커녕 뭐 지금 우리 보면 교황님 보면 지금 교황님은 되게 좀 그래도 굉장히 약간 리버럴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직전 그 교황님은 엄청 보수적이죠. 그죠?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부부가 같이 결혼을 하면 아기가 생기는 거는 당연한 건데,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이거지, 아기는. 그러니까 인간이 인위적으로 조절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낙태는커녕 조절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 가지 사유로 해가지고 뭐 아기를 가질 형편이 안 된다든가, 특히 뭐 아기 엄마가 될 신부의 뭐 예를 들면 뭐 건강이 나쁘다든가 그러면 아기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든 근데 같이 결혼을 생활해서 살다 보면 아기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연 피임법들 있잖아요. 자연 피임법들을 갖다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가르쳐 주고 그랬다고. 그 당시는 그러니까 어볼션은 안 되니까 자연 피임법들에 대해서 의사가 얘기하고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건데, 코네티컷주는요, 워낙 보수적인 주라 몇십 년 전에 만들어진 법 중에 어떤 법이 있었냐면, 몇십 년 만들어진 어떤 법이냐면, 의사든 누구든 피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교육하면 전부 다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예? 말도 안 되지. 근데 이제 그게 법이 사실 시대에 워낙 안 맞으니까 우리가 1965년 돼가지고요. 이때쯤 되니까 다들 그 법은 사실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형사들이 있잖아요. 우리로 치면 전부 다 기소를 안 하는 거야. 누가 설사 그거에 의해서 제보가 들어와서 물증을 확보했더라도 그냥 기소 안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기소권이 그래가지고 실제로 사문화시킨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저 법이 있는 한 항상 내가 잘못하면 저 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 받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이 있지. 근데 이제 그리스월드 저 의사가요, 어떤 부부에 대해서 아기를 가질 형편이 안 되니까 자연 피임법에 대해서 교육을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이게 이때 이상하게 검사가 이 의사를 갖다가 기소해가지고, 그리스월드 기소해가지고 이 사람에 대해서 벌금 $100를 때렸네. 지금으로 치면 $100면 $10,000는 되겠지, 그지? 벌금을 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사자잖아. 당사자니까 결국은 정식 재판 요구한 거예요. 벌금형 받았는데 정식 재판 요구해가지고 저 사건이 결국은 이제 대법원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 사람은 이거는 아기를 가질 거냐 말 거냐, 이거는 프라이버시권에 속한다. 부부가 아기를 가질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왜 나라가 간섭하냐, 국가가 간섭하냐, 이거는 국가가 인권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것이 굉장히 뜨거웠죠. 그러니까 이제 저것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기본적으로는 우리 얼마 전에 이게 이제 간통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 내렸잖아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사실은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 코네티컷주에 결국은 이 법은 위헌이다, 이런 거죠. 위헌이다. 그래서 이제 위헌 사건으로 번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 했는데 1965년에 결과적으로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여기에서 위헌 판결이 내려요. 위헌 판결 내리면서 여기서 이제 어떤 얘기냐면 존 오브 프라이버시라는 말을 만들어요. 존 오브 프라이버시. 존 오브 프라이버시. 이제 존 오브 프라이버시. 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프라이버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특히 우리가 지금 우리 정보보호대학원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한 것처럼 인포메이셔널 프라이버시 또는 사이버 프라이버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굉장히 피지컬 프라이버시에서, 눈에 보이는 프라이버시에서 사이버 프라이버시까지로 계속 지금 발전하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존 오브 프라이버시라는 얘기하면서 어느 영역은 국가가 개입해서는 안 되는 프라이버시적인 그런 영역이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기를 가질 것이냐 말 거냐, 이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관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법은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과도하게 지금 개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려요. 그 이제 결국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더 발전해가지고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낙태 반대주의자들은 예를 들면은 그럼 아예 그런 피임법을 갖춘 거는데 아기가 생기면 어떻게 할 거냐? 아기가 생기면
애기가 생기면 이미 생명체인데 생명체를 갖다가 낙태하면 이거 살인 아니냐, 그죠? 살인 아니냐. 이래가지고 이제 또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로이 버셔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런 판결에서는 결과적으로 언제부터 생명체를 볼 거냐, 그죠? 수정된 그 순간에는 아직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기가 6개월쯤 지나면 완전히 보면 이거는 나오면 인큐베이터에서 살 수 있고 그러니까 6개월쯤 지나면 이거 완전히 생명체니까 이때는 낙태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럼 4개월 미만 그때는 아직은 이제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나와도 살기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생명체라고 보기 어려우니까 이때는 낙태해도 된다. 그다음에 그 중간의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적절히 판단 기준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래가지고 그렇는데 어쨌든 여기서 유명한 단어인 존 오브 프라이버시라는 단어가 이렇게 생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조지아주 같은 데서는 어떤 게 있었냐면요. 우리가 이제 다음 챕터에 거기 보면 음란하고 관련된 obscenity하고 관련된 그 챕터가 있지만 예를 들면은 음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개입하는 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선요. 음란물을 갖다가 예를 들면 밖에서 공공연하게 이것을 배포하거나 판매하거나 뭐 등등 하거나 그러면 이건 당연히 처벌이 돼. 음란금지법에 의해서. 그런데 집에서 있잖아요. 이게 사실 이렇게 그러한 도색 잡지 같은 거, 포르노 잡지 같은 걸 갖다가 사가지고 소지하고 있거나 뭐 그러면 밖에 소지하고 있으면 다 걸리는데 집에서 자기 안방에서 있잖아. 안방에서 혼자만 봤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집의 안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맨 처음에 워렌 브랜다이스에 의해서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이죠. 그죠? 우리 집 안방, 내 방이 있잖아요. 그게 들어가가지고 내가 들어가서 문 닫고 커튼 치고 그러면 이게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공간이란 말이야. 거기서 내가 혼자서 포르노 잡지를 봤다 이거지. 포르노가 아니라 옵신 잡지지, 그지? 플레이보이즈 같은 게 아니라 더 심한 허슬러라든지 그런 잡지를 봤다. 그러면 이때 이 사람을 갖다가 처벌해야 될 것이냐, 음란금지법으로. 근데 조지아주에서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저작권 침해하고 관련해가지고 제보를 받고,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이제 압수수색 영장을 받고 급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을 사사치 뒤졌는데 물증을 확보하는데 실패했어. 그럼 그냥 물러나면 되는데 아까 옴스테드 벌처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사건처럼 경찰이 뒤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음란 잡지를 갖고 있었거든. 음란 책을 갖고 있었어. 그러니까 음란물 소지죄로 있지 이 사람을 기소한 거예요. 음란물 소지죄로. 이렇게 되니까 그 정식 재판으로 이제 넘겨져 가지고 괜히 시끄러웠죠. 아니 일반적으로 음란물 소지죄는 위법한 건데 그거는 그 법은 적법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니 안방에서 혼자 보고 있었는데 그걸 갖고 처벌을 해야 되느냐. 이건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다. 프라이버시 금지다. 해가지고 논쟁이 뜨거웠죠. 결국은 조지아주에서 그 법에 대해서 기소했던 그 사람은 not guilty로 풀려나거든요. not guilty 풀려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조금씩 진전을 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러다가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게 1968년 있잖아요. 1968년. 68년에 이제 그 유명한 카츠 벌셔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나와요. 우리 책에도 이 카츠 벌셔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판결은 이게 이제 261페이지에 보면요. 나와요. 68년이 67년이네. 네, 67년. 카츠 벌셔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 판결은요, 굉장히 유명한 판결인데, 아까 제가 프라이버시에 대해서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단어가 생겨난 게 이제 여기예요. 여기. 아까 여기 그리스 월드 벌셔스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에서 존 오브 프라이버시라는 얘기 생겼다고 그랬죠. 그죠? 근데 이제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라는 것이 여기서 생겼는데, 이 사건은 보면 이제 옴스테드 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옴스테드 사건을 통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경찰이 도청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지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비난을 놓고 비난이 크고 그래가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그랬지만 여전히 허점이 있어가지고 경찰들이 몰래 자꾸 도청을 했어요. 도청을 했고 이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조심을 했죠. 근데 이제 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저 사람이 그 경마 있잖아요. 경마와 관련된 그 도박. 이것이 뭐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경마 산업이 크게 발전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경마 산업이 굉장히 크게 발전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마 관련해서는 이제 그 도박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는데 뭐냐면 이제 그 경마 도박에서는 그날 어느 이제 말이 이제 승률이 높을까 그건데 그거가 이제 아무리 일단은 과거에 우승 경험이 많은 유명한 말이 우승할 확률이 크죠. 그렇지만 컨디션이 조금씩 다르잖아. 컨디션이 좀 다르니까 예를 들면은 항상 이렇게 그 이변이 일어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날 경마와 관련해서 주변에서 경마 조교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말의 상태를 갖다 계속 살피고 그러니까 그날 어느 말이 컨디션이 좋다 이런 것은 굉장히 중요한 정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정보를 갖다가 만약에 밖에다가 흘린다든지 해가지고 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베팅을 하면 요즘 회사에서 왜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가지고 주식 거래하고 그러면 문제가 됐잖아요. 그죠? 그거 마찬가지지 이게. 그래가지고 굉장히 엄격하게 처벌을 해요. 근데 이제 이 카츠가 그런 정보를 갖다가 입수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정보를 밖에다 이제 팔아넘기는데 항상 어떻게 하냐면 이제 경마 열리는 날 특정한 시간에 예를 들면 오후 12시 같은 때 그 경마장 앞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 있잖아요. 공중전화 부스 가지고 특정 번호로 전화를 걸어가지고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돈이 입금되고 이제 이런 식이지. 근데 이제 그 제보를 받은 거야. 제보를 받았는데 이 카츠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압수수색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훨씬 낫죠. 예를 들면은 돈을 갖다가 전화를 하면 거기서 돈이 입금되잖아. 그지? 그럼 요즘 같으면 우리나라 뭐 금융실명제 때문에 참 어렵지. 왜냐면 바로 그러면 영장 있으면 영장 갖고 쫙 이렇게 보면 뭐 돈 입수된 거에서 누가 어떻게 돈이 오고 간 거에서 너 이 돈 어떻게 왔냐 뭐 이렇게 하면은 벌써 다 전모가 드러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금융정보 분석원 그리고 그 금융실명제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우리 뭐 이러한 도청을 한다든지 이러한 감청을 하는 것이 어렵다고 굉장히 경찰에서 많은 얘기를 하고 실제로 대공사범이라든지 그런 경우는 어려워요. 근데 일반적인 사실은 범죄 같은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하고 실명제 때문에 사실 잡는 것이 굉장히 쉽죠,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이제 이러한 공안사범 같은 경우에는 돈이 오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금융정보분석원이라든지 이런 데의 것이 이제 큰 위력을 발휘 못해서 경찰에서 우리나라 이제 감청과 관련해서 특히 휴대폰 감청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렇게 되니까 저 사람에 대해서 이제 그 영장을 그래서 얻고 싶은데 판사가 영장을 발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장이 발부가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도청을 하기로 했어요. 도청을 하기로 해서 카츠를 감시해 보니까 맨날 특정한 시간에 특정한 어떤 전화 부스에 가가지고서는 어디다 전화 걸고 있거든. 그러니까 저거를 갖다 도청해야겠다. 그래가지고요 공중전화 부스 그 바깥에 쪽에 있잖아. 바깥에 쪽에 벌써 1960년대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냉전의 시대지, 그지? 냉전의 시대니까 굉장히 다양한 어떤 그 스파이들의 여러 가지 뭐 에스피오나지와 관련된 그 도구들이 개발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아주 작은 소형 녹음기예요. 아주 눈에 거의 안 보이는 작은 소형 녹음기. 그리고 그것도 말이야 이렇게 공중전화 부스 바로 바깥에서 이게 이렇게 공중전화 들고 얘기하면 이게 유리가 울리잖아, 그지? 진동에 의해서 녹음 다 되는 거 있잖아. 그걸 갖다 몰래 달아놨어요. 그러니까는 카츠가 그러니까 안 보니까 그날도 딴 때처럼 가서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문 닫았지. 문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동전 넣고 그 전화 통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다 녹음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녹음한 걸 가지고 판사한테 가서 틀어주니까 판사가 보면 분명히 이거 프라보블 코즈가 있거든. 상당한 사유가 있으니까 영장을 발부해 주죠. 그죠?
그 영장 발부해 주니까 그것에 의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돈 오고 간 거 등등을 해서 물증을 확보해 가지고 카츠를 갖다 기소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카츠 변호인단에서는 이거는 애당초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 영장 발부가 잘못됐다. 왜? 영장을 갖다가 발부하게 된 걸 보면 위법하게 녹음을 해가지고 있잖아요. 도청을 해가지고 와이어 태핑을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증거를 갖다 수집하고 그 증거에 의해서 영장을 발부했고 영장을 발부하니까 그것에 의해서 물증을 확보했다 이거지. 근데 아까 제가 여기 보면 그 익스클루전 룰을 얘기했는데 여기와 관련해서 또 하나 있는 게 이제 이런 게 있어요. Fruits of the poisonous tree. Fruits of the poisonous tree 그래가지고요. 이게 이제 한국말로는 독수과실의 원칙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독수과실의 원칙. 나무가 독에 감염되잖아요. 나무가 독에 감염되면 그 열매 있잖아요. 열매도 먹지 못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는 애당초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거해서 나온 파생 증거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증거로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Fruits of the poisonous tree예요. 응? 그러면 애당초가 지금 이런 경우에 이쪽 카츠 변호인단 얘기에서 보면 위법하게 결과적으로 도청을 함으로써 영장이 발부됐고 발부된 영장에 의거해 가지고서는 이게 됐으니까 물증을 확보했으니까 Fruits of the poisonous tree에 의해서 결국은 이것도 증거로서 인정 안 되고 그럼 증거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카츠는 낫길티를 풀려나야 된다 이거죠. 카츠는 낫길티를 풀려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뭐 굉장히 뜨거웠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1960년대는 굉장히 이제 뭐 인권의 시대지 사실은. 뭐 시대 정신이 그랬지만은 1960년대 보면 케네디 대통령 나오고 존 F 케네디가 이제 사실 일찍 죽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했던 존슨 대통령이라든지 그런 사람이 바로 케네디가 추진했던 인권법 있잖아요. 그죠? 인권법. 시빌 라이트. 인권법을 갖다가 만들고 그래서 굉장히 인권이 크게 신장됐던 그런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의거해서 사람들 생각도 많이 바뀌었죠. 환경이 바뀌면 해석도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때 결국은 카츠 v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이것과 관련해서요. 결국은 이제 대법원에서 생각들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판례 옴스테드 v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판결에 의하면 공중전화 부스와 관련해서요. 두 가지 게 있죠. 공중전화 부스가 과연 집과 같이 프라이버시가 보장돼야 되는 그런 공간이냐. 첫 번째가. 공중전화 부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요. 논란이 있었지만 이것에 대해서 공중전화 부스에 대해서는 공중전화 부스는 봐서 주변에 내가 누구 있나 없나 살폈고 없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혹시 전화 걸고 있는데 들을지도 모르니까 와서 들을지 모르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결국은 문까지 다 닫았거든. 이런 상황이고 그런 다음에 이 공중전화 부스에다가 내가 동전을 넣기 때문에 내가 예를 들면 3분이면 3분, 5분이면 5분 동안은 이 공중전화에 대해서 내가 독점 사용권을 갖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것은 집과 마찬가지로 이거는 프라이버시가 익스펙테이션 되는 그런 공간이다 이거죠.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1964년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판결이 있었냐면 그 호텔 있잖아요. 호텔에 한 사람이 들어가 가지고 이제 호텔에 묵으면서 여러 가지 뭐 그 마약 거래를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그 제보를 받고 이 사람이 없을 때 가가지고 이제 자기 신분증 내미니까 호텔 지배인이 마스터키로 그 문을 따줬거든요. 그래서 방을 뒤져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마약을 거래하고 있다는 장부 이런 걸 다 찾아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 사람을 기소했더니 그 상대방이 뭐냐면 아니 호텔방은 프라이버시가
보장되는 내 집과 같은 그런 공간인데 영장도 없이 마음대로 들어와가지고 그 내 방을 뒤졌기 때문에 이것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원칙에 의해서 증거로서 그 장부나 이런 것이 인정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그랬더니 이쪽에서는 야, 그 호텔방은 네가 잠시 그냥 머무는 거지 소유권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집하고 같이 취급하냐. 이런 논란이 있었죠. 근데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은 그거죠. 네가 호텔에 대해서 호텔 그 방에 대해서 사용료를 갖다가 지불하는 순간 그 사이에는 너희 그 방에 대해서 어떤 컨트롤 파워, 그 방에 대한 모든 권한은 네가 갖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그 방은 일반 그 방과 마찬가지로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는 공간이다. 근데 여기서 지금 보면 뭐냐면 호텔 그 지배인이 마스터키를 갖고 있잖아요. 마스터키를 갖고 있으니까 이 마스터키에서 항상 방을 기술적 능력은 있죠. 그죠? 그런데 호텔에 사실은 이 마스터키는 왜 있냐? 방에 대해서 어떤 청소를 한다든지 뭐 긴박한 상황에 대응한다든지 그런 메인티넌스라든지 이멀전시 그런 걸 위해서 있는 거다 이거죠.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한 경우가 아닐 때 함부로 열고 들어가서 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 경찰이 패소했던 사건이 있거든요. 이걸 그대로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그걸 갖다가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연결해 시키면 우리 예를 들면 그 서버 관리자들은 사실은 다른 사람의 모든 뭐 메일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다 열어볼 수 있는 기술적 권한은 있죠. 그죠? 기술적 권한은 있지만 기술적 권한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함부로 열어볼 수 없다. 우리가 이거 유추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도 그 호텔방을 좀 더 연장한 거죠. 연장해가지고 지금 공중전화 부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문을 닫고 그 다음에 동전을 넣은 순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expectation of privacy를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것이 reasonable하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 경찰에서는 좋다. 근데 이거는 옴스테드 v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판결에 의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진 않았다 이거죠. 밖에다 그냥 부착한 거거든?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진 않은 거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이것은 젠틀맨십에는 어긋나지만 결국은 위법은 아니라고 주장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때 이제 거기 우리 판례가 거기 쭉 나오죠. 그죠? 그 262페이지 판례가 팩트가 쭉 나오고 이제 262페이지에 보면 그 주디셜 오피니언 해가지고 저스티스 스튜어트 해가지고요. 이 스튜어트 판사가 대법관은 거기 나온 거좀 저스티스라고 그러죠. 그죠? 대법관은 스튜어트 판사가 이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죠. 그래가지고서는 우리 이제 뭐 그 시간 될 때 보면 미국 대법원에 대해서 쓴 책들이 많아요. 그래서 9명이 어떻게 보면 과도체제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회 전체의 어떤 모든 것을 갖다가 건설해 가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이 다른 8명의 대법관들을 잘 설득을 하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7대2로 옴스테드 vs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판결이 뒤집혀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해석이 새로 돼야 된다. 는 이 브랜다이스 얘기대로 이 옴스테드 판결이 뒤집혀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 단어가 딱 등장하는 거죠. Reasonable expectation of privacy 가지고 그 순간에 프라이버시를 기대하고 있고 그것이 reasonable하면 국가는 보존해줘야 된다. 보호해줘야 된다.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1791년에 First Amendment를 만들었을 때 그때 정신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도청을 하는 것은 이거는 위법하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게 67년에 이 판결이 나오고요. 그렇지만 이런 판례법들은요, 사실은 판례법들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단점이 있냐면 그 판례가 나오게 된 특정한 상황이 있잖아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유사한 사건이 나오면 이 사건이 이 판례하에 적용되느냐 안 되느냐 갖고 사실은 굉장히 논란의 소지도 만들 수 있고 뭐 복잡해요.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이거 재정법으로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게 다음엔 1968년 있잖아요. 68년에 이게 이제 와이어탭 액트라고 그래가지고 와이어탭 액트 그래가지고 요즘 얘기하는 도청금지법 있잖아요. 도청금지법. 우리나라로 치면 통신비밀보호법이죠. 그죠? 통신비밀보호법. 그래서 와이어탭 액트가 만들어져요. 와이어탭 액트가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것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전화 통신을 갖다가 엿듣는 모든 것은 위법하다. 그리고 이제 특히 우리가 이 프라이버시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남의 대화를 엿듣는 거 있잖아요. 대화를 엿듣는 것은 굉장히 어떤 프라이버시 침해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저것에 대해서는 일반 영장이 아니고 일종의 특수영장이죠. 그죠? 특수영장 해가지고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감청영장을 발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영장 전담 판사가 이게 하긴 하지만 굉장히 훨씬 더 신중하게 하죠. 우리 지금 보면 영장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 보면 영장 실질심사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소명할 기회를 주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꼭 구속해야 되는가 아닌가 판사가 그것을 갖다 판단해가지고 영장을 발부하는 건 신중하게 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감청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크기 때문에 신중하게 발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법을 갖다가요, 미국이 처음 만들어요. 전 세계 처음으로. 이걸 만들고 나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유사한 법을 만들고 우리나라도 이제 감청영장 관련해서 결국 이제 90년대에 들어와가지고서는 결국은 이제 처음으로 이러한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을 만들죠. 그죠?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법을 만들죠. 근데 이제 저기서 이제 논란이 되는 것이 우리가 통신의 수단이 처음에 텔레그раф에서 텔레폰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는 것처럼 이게 이제 1980년대 들어와 가지고서는 특히 이제 휴대폰이라는 게 발생했잖아요. 그죠? 발명돼 가지고서는 휴대폰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굉장히 많은 통신수단이 생겼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새로운 통신수단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지금에 와서 보면요. 아까 제가 유튜브 얘기했었지만 저는 이게 사실은 남의 말을 갖다가요. 이게 엿듣는 거 그걸 넘어서 가지고 녹음을 하고 그럼 녹음을 하면 사실은 옛날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퍼뜨릴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인터넷을 통하고 SNS 통해 가지고 순식간에 모든 사람한테 다 퍼뜨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음성 녹음뿐만 아니라 사실 사진이라든지 다양한 문서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치매적인 요소로 본다고 하면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어떤 치매적인 요소가 커져가지고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어떤 현명한 판단 같은 게 필요하고 그러는데 사실 항상 어떤 법이라든지 제도 같은 것은 기술 발전을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이제 형사적으로 이런 것을 처벌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고려될 사항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사실 사전 대응하는 것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사후 대응을 하고 그다음에 형사적인 것보다는 민사적으로 해가지고 실질적인 데미지를 갖다가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것이 이제 많은 설득 능력이 있고 지금 그런 거죠, 그죠?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어려운 것이 제가 안보특보가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량해가지고 법들을 잘 지키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 이제 경제사범이라든지 공안사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좀 ROI라든지 이런 거 안 따지고 반드시 미션을 갖다가 달성해야 되니까 최신 기술을 사용하고요. 가장 어떻게 보면 법의 허점을 잘 이용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그걸 갖다가 하기 위해서 어떻게 법의 수준을 높여버리면 일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그래서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일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수준을 낮춰버리면 또 법의 허점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에서도 많은 얘기를 하는 것이 가장 많은 침해를 당했고
또 남과 북이 이렇게 휴전 상태에 있고, 근데도 한국의 경우는 참 독특한 나라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죠? 지금 뭐 프랑스 같은 작년에 그 마호메트 그 만평한 그 신문사에 대해서 총격을 하고 뭐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서베일런스와 관련된 법들을 갖다가 굉장히 강화했다는 것이 이제 외신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런 휴대폰 감청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는 현재 어떤 통신비밀보호법 같은 경우에는 유선에 대해서만 사실은 할 수 있지, 특히 이러한 뭐 휴대폰 감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려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제약이 많이 따르죠. 그죠? 통신사에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위치정보보호법이라든지 그 법도 굉장히 강하고, 그래가지고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은 그런 지금 상황이고, 그래서 작년에 우리 사이버 망명 사태 얘기를 할 때 사실은 안 따르겠다. 이소구 대표가 논란도 많이 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경우엔 이제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이렇게 우리 안보 차원까지는 현재까지는 아니지만 영국에 보면 MI5하고 MI6가 있는데 MI5는 이제 대내적인 거고 MI6는 대외적인 건데 MI5 내에 올해 그 큰 조직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그 외로운 늑대 있잖아요. 외로운 늑대형의 범죄가 결국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미국, 영국, 그런 노르웨이 이런 데서 큰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갖다 막기 위한 전담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외로운 늑대 같은 경우는 보면 대개 바깥 세상하고 거의 단절돼서 혼자 있으면서 자기가 어떤 범행 대상에 대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가치에 의해서 판단해가지고 범행 대상을 정하고 그 다음에 범행 수법을 갖다가 인터넷을 통해서 검색해가지고 범행 수법을 갖다가 습득한 다음에 바로 액션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바깥에 대해서 자기가 범행하는 날 보면 SNS 같은 걸 통해서 내가 지금 어디 가고 있다 이런 걸 사진 찍어서 셀카 찍어서 막 올리고 막 그렇게 하거든. 저번에 김기종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처음 범죄 저지른 사람은 못 막지. 근데 김기종 같은 경우에도 전과 6범이거든요. 그러니까 폭력적 성향의 전과 6범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은 어떤 판단을 내려가지고 우리 지금 보면 특정 범죄에 대한 보호관찰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유괴범, 특히 그 성범죄범 중에 누범들 있잖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는 판사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판사가 허락하면은 전자발찌 채우죠. 그죠? 마찬가지로 일종의 사이버 전자발찌지. 사이버 전자발찌를 채워가지고 그런 김기종 같은 그런 폭력적 성향의 외로운 늑대에 대해서는 이게 사이버 전자발찌 채워가지고 판사가 허락한다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인터넷 검색이라든지 아니면 SNS라든지 이러한 오픈소스 인텔리전스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 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 근데 그게 없어요. 없고 그동안 이걸 갖다 테러적 차원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테러를 다루는 것은 어디냐면 국정원 대테러국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 보안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서도 법적인 근거가 없이 행위를 했다가는 사실은 지난번에 댓글 사건도 그랬고 여러 사건에 의해서 그냥 어떻게 유죄 판결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조직에서도 전혀 보호해줄 게 없고 그 다음에 자기만 사실은 연금도 반토막 나고 완전히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부 다 위축돼가지고 안 해. 국정원도 안 해. 경찰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날 김기종 사건 같은 경우에도 왔는데 종로경찰서 어떤 사람이 알아봤죠. 저 사람 좀 위험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너 여기 왜 왔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사람들이 이 사람 여기 우리 멤버다 미나협에서. 그래가지고 제지도 안 받고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뒤늦게 경찰에서는 거기다 금속 탐지기가 없었네, 들어가는데 간단한 몸수색도 안 했네, 그리고 비판을 하잖아요. 근데 들어가는 데 있어서 금속 탐지기 있으면 많은 사람들은 사실은 기분 나빠하지. 그리고 몸수색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기분이 좋지는 않죠. 그렇지만 사실은 당연히 금속 탐지기는 몰라도
그렇게 폭력적 성향의 외로운 늑대형 사람에 대해서는 몸수색을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안 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보고 이게 왜 안 한 거야 도대체. 처음에는 저는 블랙리스트가 있는 줄 알았어요. 그 블랙리스트가 있는 줄 알고 국정원에도 블랙리스트가 있고 경찰청에도 있는데 이것이 이제 불완전한 블랙리스트들이 서로 공유가 된다고 하면 좀 더 완전한 블랙리스트로 되고 그래서 서베일런스가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어디도 없어. 어디도 없어. 왜 없나 봤더니 아까 제기한 대로 지금 수사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제한이 가해지니까 위축이 돼가지고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뭔가 지금 보호관찰법이라든지 이런 법을 갖다가 개정해야 된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뭐 테러방지법을 갖다가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뭐 사실은 너무 과도한 오남용의 소지가 있고 또 야당도 동의를 안 해줄 테니까 어려우니까 보호관찰법을 약간 개정해서 이러한 폭력적 성향의 어떤 외로운 늑대형 사람에 대해서는 사이버 전자발찌를 해야 되지 않겠냐 했는데 뭐 그런 것도 이렇게 별로 시도를 안 하더라고요.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지금 상황에 있어요. 예. 그래서 아마 좀 이게 세월호 사태 때문에 이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국민안전처도 만들어지고 여러 가지 뭐 지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아마 그런 것에 버금가는 사이버적으로 굉장히 어떤 사이버 세월호 사건이 한번 나야 사실은 그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좀 하여튼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기정 사건 같은 경우에 왜 노르웨이에서 몇 년 전에 한 사람이 해가지고 한 70여 명을 갖다가 살해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죠? 그 경우에도 외로운 늑대형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굉장히 다양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도 아마 사이버 세월호 사건이 나야 되나 보다 지금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언제 보호하냐? 이 리즈너블 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사건도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그 보험 사기하고 관련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사실은 뭐 그러니까 피해자하고 이제 그 보험회사에 밀어넣고 그냥 보험회사에서는 아픈 거에 대해서 다 치료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보상금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보상금을 자기 허리를 많이 다쳤다고 하면서 젊은 사람인데 허리를 많이 다쳤다고 하면서 과도하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는 CT 찍고 뭐 해도 별 이상이 없는데 그래서 사람이 좀 엄살을 부리고 있구나 생각해가지고 사실은 이제 사람을 붙여가지고요 그 사람을 좀 서베일런스하게 했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런 거 모르지. 근데 이제 계속 그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젊은 사람이 이제 막 신혼이라 결국 이제 퇴근하면서요 허리는 아프지만 자동차는 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가서 나 집 다 왔다 이제 부인한테 연락하니까 이제 부인이 애기 데리고 지상에 있는 주차장이에요. 애기 데리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차에서 내려서 그러니까 이제 애가 압박으로 달려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애를 번쩍 들어올릴 거 아니야. 근데 그걸 그 시물센터 직원이 사진을 딱 찍은 거야. 그래가지고 다음에 이제 그 보상과 관련해서 협상하느라고 만났을 때 당신 저번에 보니까 사진 보여주는 거야. 애 번쩍 잘만 들어올리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애 데리고 집에 들어가고 하더라. 그러니까 당신이 허리가 지금 아파가지고 굉장히 지장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좀 엄살이다 이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제시한 X로 합의하자. 할 말이 없는 거야 이제. 근데 자기 프라이버시 침해당했다고 보험사에다 내가 고소하겠다고 그런 거예요. 자기 프라이버시 침해당했다고. 그럼 이때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자기는 자기를 갖다가 그렇게 사실은 서베일런스하고 감시하고 하는 걸 몰랐죠. 그죠? 몰랐지. 그러니까 자기는 익스펙테이션 오브 프라이버시를 했는지 몰라. 그렇지만 그것이 국가가 보호해 주려면 리즈너블 해야 된다고 그랬죠. 주차장은요. 퍼블릭 플레이스예요. 파킹랏은 퍼블릭 플레이스거든요. 퍼블릭 플레이스에서는 자기는 기대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자기가 기대한 것이 합리적인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행 가거나 그런 데서도 여기 나 아는 사람 없겠지. 그잖아. 그지? 그러니까 거기서는 좀 일탈되는 행동들을 하잖아. 근데 이제 그게 실제로는 그것이 다 퍼블릭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런 게 없었죠. 응? 옛날에 제가 요즘에 이제 그런 거 없는데 처음에 교수생을 하니까 교수들이 요 근처에서는 이제 식사하고요. 끝난 다음에 저는 술 잘 안 하는데 뭐 이렇게 하여튼 식사를 하거나 모임을 하면 학교 앞에서 잘 안 해. 저 멀리 가요. 어디는 저 연대학까지 가고 아니면 대학로도 잘 안 가요. 여기 했더니 우리 학생들이 부딪혀서 그렇다는 거야. 그죠? 학생들이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 범위가, 그죠? 활동 범위가 넓지 않으니까. 사실은 뭐 그랬는데 지금은 뭐 그게 이제 아무 소용이 없죠. 그죠? 지하철로 워낙 이렇게 다양하게 되고 뭐 그러니까 사람들 활동 범위가 넓어지고 실제로 그때하고 달리 지금은 다 사실은 그 휴대폰들이 있으니까 바로 그냥 셀카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막 교수님 봤다 그러고 막 올리고 막 이러니까 지금은 아무 그게 없어요. 근데 옛날에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이 익스펙테이션 하는 것이 리즈너블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지금에 있어서는 판단할 때 국가가 어디까지 보호해 줄 것이냐, 조직이 어디까지 보호해 줄 거냐, 이걸로 이제 보면 돼요. 리즈너블은 아니냐. 그럼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요.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회사에 들어갈 때는 회사하고 이제 근로계약 같은 걸 맺잖아요. 그죠? 근로계약 같은 거 맺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할 때 뭐 회사 관련해서 이제 근로계약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회사에서 지급한, 회사에 지급한 휴대폰이라든지 회사에 지급한 컴퓨터라든지 이런 건 소유권이 회사한테 있죠. 그죠? 그리고 나한테 준 거는 업무에 사용하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니까 이거 하다가 결국은 이제 뭐 한 90%는 업무에 사용하는데 10% 정도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뭐 다 아는 거예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죠. 근데 이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다가 보면은 회사의 어떤 그 정책 있잖아요. 폴리시에 어긋나는 그런 게 할 수 있죠. 절대 뭐 근무 시간에는 뭐 주식 정보 본다든지 뭐 사적인 검색을 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거 당연한 거지. 근데 사람이니까 어떨 때는 그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뭐 요즘 얘기하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회사에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흠집을 내려고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런 컴퓨터 사용 기록이라든지 휴대폰 사용 내역이라든지 이거 회사에서는 소유권이 자기네가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볼 능력이 있죠. 그죠? 봤더니 얘가 회사의 정책을 갖다가 위반하는 그런 행위를 한 거야. 그럼 그걸 갖고 이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징계 조치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옳으냐 그러냐. 규칙 어겼으니까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징계한다. 그러면 그것에서 그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 아니야. 그치? 징계위원회 열리는데 징계위원회에서 이 사람이 회사의 정책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물증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물증을 어떻게 내놓냐? 아까 얘기한 컴퓨터 사용 기록이라든지 휴대폰 사용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내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내 프라이버시가 침해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냐? 프라이버시가 침해됐다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회사 이 소유권이 회사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익스펙테이션 내가 비록 사용하고 있지만 익스펙테이션 오브 프라이버시를 하는 것이 리즈너블하지 않다. 이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영미적 사고죠. 그죠?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정서법이 지배하는 사회니까, 네? 정서법이 지배하니까 우리나라 이제 적당히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근데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글로벌한 영미적 사고에 의하면 우리가 회사라든지 뭐 그런 데서는 expectation of privacy 하는 것이 reasonable하지 않다. 이게 이제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우리하고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사실은
경제 활성화니 이런 것 때문에 보면 청와대에서도 막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때 보면 이제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경제 특구라든지 이런 거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송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경제 특구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도입돼야 되는 데잖아. 근데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되려면 예를 들면 제주도 같은 데도 영리병원 도입하고 뭐 등등 막 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우리 정서법에는 안 맞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제 경제 특구는 도입해 놓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안 하니까 그게 외국에서 경제 특구 해놨는데 투자가 잘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점에서 보면 얼마 전에 뭐 돌아가셨지만 그 싱가포르 이강효 총리 그런 경우에는 완전히 그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제 특구처럼 글로벌 스탠다드를 도입해서 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뭐 그럼 지금보다 한 단계 더 높은 글로벌 선진 국가로 가야 된다. 이거 다 하는데 우리 것을 어떻게 글로벌한 거 이렇게 조화시키느냐.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잖아요. 아랍에미레이트에 저기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소 만들어 가지고 거기 하는데 경비원들 1년 봉급이 62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 그것도 맥시멈이. 그래서 한 달 봉급이 아니고요. 1년 봉급이 620만 원이에요. 그런데도 인도라든지 파키스탄이라든지 북아프리카에서는 경비하겠다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우리 그 영화 국제시장에 나오는 그런 상황이죠. 그죠? 그러니까 3, 40년 전에 우리 상황이 거기는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상황을 갖다가 좀 글로벌 스탠다드라든지 이런 데로 가면서 사실은 우리 것을 적당히 조화시키는 그런 지혜를 발휘하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지금 살아남을 수 없거든요. 그게 또 우리가 지금 제가 이 사이버로 있잖아요. 이걸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포메이션 시큐리티, 사이버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이 글로벌 범죄잖아요. 그죠? 글로벌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의 또 특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이버 시큐리티 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글로벌 환경을 알아야 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사이버를 하는 거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의의가 있는 거고요.